2015년에 인터넷이 한번 둘로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드레스 사진 한 장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드레스가 파랑과 검정으로 보였고 다른 사람은 흰색과 금색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화면을 보고 사람들이 다른 색을 본 겁니다. 저는 그때 이게 무슨 장난인가 싶었는데 이번 편 준비하면서 그 사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눈으로 봤으니까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진짜인지를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눈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색깔이 보이고 글자가 보이고 움직임이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 화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뇌는 두개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은 어둡습니다. 빛도 들어가지 않고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뇌는 그 어둠 속에 평생 갇혀 있습니다. 직접 빛을 본 적도, 직접 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있는 걸까요? 뇌가 받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기 신호. 그것뿐입니다. 눈을 보겠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도달합니다. 망막에는 광수용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빛을 받으면 그 안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빛이 전기로 바뀌는 겁니다. 이 신호가 시신경을 타고 뇌로 갑니다. 뇌에 도착하는 건 빛이 아닙니다. 전기 신호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입니다. 이 진동이 고막을 흔들고 달팽이관 안의 유모세포를 흔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서 청신경을 타고 뇌로 갑니다. 뇌에 도착하는 건 소리가 아닙니다. 전기 신호입니다. 피부도, 코도, 혀도 똑같습니다. 뜨거움, 냄새 분자, 음식의 맛, 모두 감각기관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되고 신경을 타고 뇌로 갑니다. 뇌에 도착하는 건 뜨거움도, 냄새도, 맛도 아닙니다. 전기 신호입니다. 5가지 감각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모두 다릅니다. 빛, 공기 진동, 압력과 온도, 화학 분자. 종류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뇌에 도착하는 시점에서는 모두 똑같은 형태의 전기 펄스가 됩니다. 뇌는 그 펄스의 종류조차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빨간 사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빨갛고 둥글고 반짝이는 사과.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런데 뇌가 받은 건 빛도, 모양도, 색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뉴런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신호 패턴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빨간 사과를 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뇌가 만들어낸 겁니다. 전기 신호로부터 빨간색과 둥근 모양과 반짝임을 뇌가 다시 조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빛 자체에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역학 시리즈에서 빛이 전자기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파장이 약 700나노미터인 전자기파가 망막에 들어오면 그게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400나노미터 근처면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700나노미터의 전자기파 자체는 빨갛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길이의 파동일 뿐입니다. 빨강이라는 색깔은 그 파동을 받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경험입니다. 세상에 빨강은 없습니다. 빨강은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빨강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라면 왜 우리는 모두 사과를 보고 빨갛다고 똑같이 말할까요? 답은 학습입니다. 우리는 빨강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이 장미를 가리키며 이건 빨강이야, 사과를 가리키며 이것도 빨강이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뇌는 그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겁니다. 이런 종류의 신호가 들어오면 그게 빨강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빨강은 2단계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첫째,
뇌가 전기 신호로부터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고요. 둘째, 그 경험에 빨강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사회적 합의가 더해진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요. 한국어의 푸르다는 파란 하늘에도 쓰고 초록 잎에도 씁니다. 같은 단어인데 가리키는 색이 다릅니다. 색깔의 이름은 자연이 정해준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정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빨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사람이 머릿속으로 같은 경험을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채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빨강이라는 단어는 사과를 볼 때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그걸 빨강이라고 부르라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 신호가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느낌이 옆 사람의 느낌과 같은지는 그 약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뒤에서 다시 만나게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뇌는 두개골 안에 어둠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뇌는 어두운 방에 갇힌 사령관입니다. 방 벽에 전선들이 들어와 있고 그 전선을 타고 신호가 들어옵니다. 사령관은 그 신호의 패턴을 보고 바깥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추측합니다. 추측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우리가 본다고 말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 사령관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 바깥 세상과 정말 똑같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뇌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화가입니다. 본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카메라처럼 생각합니다. 눈이 카메라 렌즈 같은 거고 그 렌즈로 들어온 영상이 뇌에 그대로 전달된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이 어떤 모습인지부터 한번 보시죠. 빛이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도달하면 거기에 상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 상이 좀 이상합니다. 첫째, 2차원입니다. 망막은 평면이니까 당연히 평면 영상이 맺힙니다. 둘째,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빛처럼 위아래가 뒤집힙니다. 셋째, 가운데만 선명합니다. 망막에서 광수형체가 가장 빽빽이 모여 있는 곳은 중심 부분뿐이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듬성듬성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들어가는 원본 데이터는 2차원이고 거꾸로 뒤집혔고 가운데만 또렷한 일그러진 영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세상은 어떻습니까? 3차원이고 위아래가 똑바로 서 있고 시야 전체가 골고루 선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뇌가 다시 그린 겁니다. 원본의 일그러진 데이터를 받아서 뇌가 3차원으로 재구성하고 위아래를 바로잡고 가장자리도 그럴듯하게 채워 넣은 겁니다. 이 말이 아직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맹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막에서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광수용체가 없습니다. 광수용체가 없다는 건 그 위치에 들어온 빛은 아무 신호도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시야에는 매 순간 보이지 않는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구멍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겁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뇌가 메우기 때문입니다. 구멍 주변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는 아마 이런 색깔, 이런 모양일 거야 하고 그럴듯하게 채워 넣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빈 구멍을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뇌가 그 구멍을 채울 때 여기는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옆부분과 똑같이 자연스럽게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것과 채워 넣은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가 그린 그림과 실제로 본 것이 우리한테는 똑같이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뇌는 단순히 빈 곳을 메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뇌는 미리 예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뇌는 감각 정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해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야 하고 먼저 추측을 만들어 두고
실제로 들어온 신호로 그 추측을 수정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향식 처리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가 답을 먼저 정해놓고 정답을 맞춰보는 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 드러나는 게 착시입니다.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MIT의 에드워드 아델슨이라는 학자가 만든 체커보드 착시인데요. 체스판처럼 검은 칸과 흰 칸이 번갈아 있는 그림 위에 원 기둥 하나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림자 안쪽에 있는 어떤 칸과 그림자 밖에 있는 어떤 칸을 비교해 보면 그림자 안쪽 칸은 분명히 밝아 보이고 바깥 칸은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데 두 칸을 직접 측정해 보면 색깔이 똑같습니다. 화면에서 같은 회색입니다. 같은 회색인데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뇌가 그림자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뇌는 평생 학습해 왔습니다. 그림자 속에 있는 물체는 원래보다 어두워 보인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림자 속의 회색을 보면 뇌가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이건 그림자에 가려진 거니까 원래는 더 밝을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더 밝게 보여줍니다. 그림자 밖에 같은 회색은 보정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같은 회색인데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넘기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뇌의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평소의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햇빛 아래에 흰 종이와 어두운 방 안에 흰 종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망막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 안의 흰 종이가 햇빛 아래의 검은 종이보다도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흰 종이로 인식합니다. 뇌가 매 순간 조명을 보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보정이 없으면 우리는 같은 물체가 조명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여서 세상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 들어온 신호를 끊임없이 가공합니다. 체커보드 착시는 그 가공 과정이 실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가공 과정 그 자체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망막에 맺힌 원본은 일그러져 있고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 구멍도 있습니다. 뇌는 그 일그러진 데이터를 받아서 빈 곳을 메우고 위아래를 바로잡고 조명을 보정하고 미리 예측까지 해가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그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망막의 원본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뇌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카메라는 들어온 빛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빈 곳을 채워넣고 미리 예측하고 조명을 보정하고 자기가 학습한 대로 해석합니다. 뇌는 카메라가 아니라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뇌가 그렇게 손을 많이 대서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그린 그림과 옆 사람이 그린 그림이 같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당신의 빨강과 나의 빨강이 정말로 같은 빨강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매달려 왔는데 아직도 답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자, 사고 실험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빨간 사과 하나를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이거 무슨 색이야? 친구가 답합니다. 빨강이지. 여러분도 답합니다. 맞아, 빨강이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과를 보고 같은 단어를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둘이 같은 걸 보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빨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해보세요. 빨강은 따뜻한 느낌이고 강렬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늘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실제로 빨강이 느껴지는 그 느낌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의 빨강 그 자체는 말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빨강은 따뜻한 느낌이야 라고 말해도 그 친구 머릿속에서 실제로 빨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 머릿속에서 빨강이라고 느껴지는 그 느낌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초록이라고 느껴지는 느낌과 같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 친구는 사과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풀잎을 볼 때 느끼는 그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사과는 빨강이야 라고 배웠으니까 그 느낌을 빨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과 친구가 같은 사과를 보고 둘 다 빨강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머릿속 느낌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뇌 스캐너로도 알 수 없습니다. 뇌 스캔은 지금 시각 피질에서 빨강 처리 영역이 활성화됐다는 사실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됐을 때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뇌 스캔이 보여주지 못합니다. 말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빨강이라고 답할 거니까요. 서로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 질문은 원리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이 사고 실험을 철학에서는 역전 퀄리아라고 부릅니다. 역전이라는 말은 뒤집혀 있다는 뜻이고요. 퀄리아는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빨강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 느낌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빨강을 본다는 사실이 아니라 빨강이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경험되는가, 그 경험 자체. 그러니까 역전 퀄리아 사고 실험은 두 사람의 머릿속 경험이 서로 뒤집혀 있어도 아무도 알아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퀄리아라는 게 과학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본인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노크가 처음 제기했는데요. 그 뒤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답을 못 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도 사람 뇌는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뇌는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는 색을 다르게 처리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생맹이나 색약이 있는 분들은 빨강과 초록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다른 톤으로 느끼십니다. 이분들이 사과를 봤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보통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같은 단어, 빨강을 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생맹은 뇌가 신호를 다르게 처리한다는 게 의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뇌 구조가 더 미세하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작은 차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공감각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보면 색깔이 같이 보입니다. 1은 빨강, 2는 노랑, 이런 식으로요.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색이 보입니다. 도는 빨강, 미는 파랑, 이런 식입니다. 이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뇌의 감각 처리 경로가 일반인과 다르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감각이 들어오면 다른 감각도 같이 작동하는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같은 자극에 대해 사람마다 머릿속 경험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쯤에서 모두가 기억하는 사건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2015년에 인터넷이 완전히 둘로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드레스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드레스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색깔에 대해 말다툼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드레스가 파랑과 검정으로 보였고 다른 사람은 흰색과 금색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화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르게 봤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뇌가 조명을 어떻게 보정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장에서 본 그 보정 작업 기억나시죠? 뇌는 매 순간 조명을 보정해서 색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조명이 애매했습니다. 어떤 뇌는 이 드레스는 푸른빛 아래에 있다고 추측해서 보정했고요. 그래서 흰색, 금색으로 봤습니다. 다른 뇌는 이 드레스는 노란빛 아래에 있다고 추측해서 보정했습니다. 그래서 파랑, 검정으로 봤습니다. 같은 사진을 보고 두 뇌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같은 걸 보고 있다고 믿지만 뇌가 자기 방식대로 보정한다는 사실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친구가 같은 사과를 보고 둘 다 빨강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머릿속에서 그 빨강이 같은 느낌일까요? 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과학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한 사람 머릿속의 경험을 다른 사람이 들여다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는 이 시리즈 6편에서 다시 다룰 텐데요.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뇌과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뉴런이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런데 한 가지를 못 풀고 있습니다. 뇌의 활동이 어떻게 느낌으로 변하는지를요. 뉴런이 발화하는 건 물리적 사건입니다. 측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발화가 빨강을 본다는 느낌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시리즈 6편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물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같은 걸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의 경험이 정말 같은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뇌에 더 이상한 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깥에서 뭔가 들어왔을 때 뇌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뇌는 바깥에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찰스 보네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18세기 스위스 자연철학자 찰스 보네가 자기 할아버지를 관찰하면서 처음 기록한 현상이에요. 할아버지는 시력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황반변성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찰스 보네는 이 현상을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그 뒤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보고됐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어느 시점부터 환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꽃, 사람 얼굴, 동물, 풍경. 어떤 사람은 색깔 패턴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실제 인물처럼 생생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왜 일어날까요? 뇌가 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봤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뇌는 가만히 앉아서 감각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뇌는 미리 예측합니다. 아마 이런 게 보일 거야 하고 답을 먼저 만들어 두고 들어온 신호로 그 답을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망막에서 신호가 계속 들어오니까 뇌의 예측이 그 신호로 계속 수정됩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으면 신호가 끊깁니다. 수정해줄 입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뇌가 만든 예측만 남습니다. 그 예측이 그대로 시야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환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믿음이 흔들립니다. 본다는 건 바깥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가능하다. 아닙니다. 뇌는 입력 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본다고 믿는 그 경험은 사실 뇌가 만들어내는 그림입니다. 다만 평소에는 그 그림이 망막에서 들어오는 신호와 일치하니까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고요. 신호가 끊기면 뇌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혼자서 계속 그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한 사례입니다. 전쟁이나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분들 중에 없는 팔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상통이라고 부릅니다. 팔이 없는데 그 팔이 가렵습니다. 없는 손가락이 쥐어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없는 발이 화끈거립니다. 이게 단순히 팔이 있던 자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은 분명히 없는 팔 자체가 아프다고 느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뇌의 신체 지도에 있습니다. 뇌 안에는 우리 몸 전체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을 담당하는 부위, 왼발을 담당하는 부위, 얼굴을 담당하는 부위. 이런 식으로 뇌가 몸의 각 부분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팔을 잃어도 뇌 안에 그 팔에 해당하는 지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뇌는 여전히 그 팔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신호가 안 옵니다. 뇌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혼란이 환자분들에게는 통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인상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V.S. 라마찬드란이라는 인도계 미국인 신경과학자가 개발한
거울 상자 치료입니다. 상자 가운데에 거울을 세워 놓습니다. 환자분이 멀쩡한 팔을 거울 앞에 놓으면 거울에 비친 그 팔이 마치 잃어버린 팔처럼 보입니다. 환자분이 멀쩡한 손을 움직이면 거울 속에서는 잃어버린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환자분의 통증이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거울 속의 손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평생 펴지지 않던 환상의 손이 풀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뇌는 시각 정보를 강하게 신뢰합니다. 거울에 비친 팔이 움직이는 걸 보면 뇌가 팔이 멀쩡하구나 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뇌의 신체 지도가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뇌를 시각으로 속여서 뇌가 만들어낸 가짜 통증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 치료법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큽니다. 통증마저도 결국은 뇌가 만들어내는 경험이라는 거죠. 팔이 아픈 게 아닙니다. 뇌가 아프다는 경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속이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일상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환자분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이 들면서 겪는 일입니다. 40대, 50대, 60대로 가면서 노안이 옵니다. 가까운 글자가 흐릿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청력도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렇게 감각이 약해져도 우리는 세상을 큰 불편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더 많이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흐릿하게 들어온 글자는 뇌가 문맥으로 추측해서 채워줍니다. 웅얼거리는 소리는 뇌가 앞뒤 대화로 추측해서 들립니다. 감각 입력이 줄어들수록 뇌가 그리는 그림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뇌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뇌는 입력이 없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시력을 잃으면 환각이 나타나고 팔을 잃어도 그 팔을 계속 느낍니다. 평소에 우리가 본다고 믿는 경험은 사실 뇌가 끊임없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평소에는 그 그림이 들어오는 신호와 잘 맞으니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신호가 끊기면 그림만 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본다고 믿는 그 그림은 정말로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도 결국 인간이라는 종의 뇌가 만들어내는 상상의 그림일 뿐일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인간이 보는 세상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닐까요? 인간이 가장 진화한 종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이 보는 세상은 가장 정확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한테 필요한 만큼의 세상입니다. 먼저 빛 이야기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빛이 전자기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자역학 시리즈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고요. 전자기파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요. 가장 파장이 짧은 쪽에는 감마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선, 자외선이 있고요. 가장 파장이 긴 쪽에는 라디오파가 있습니다. 이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요? 약 0.0035%입니다. 전체의 0.0035%. 나머지 99.9965%는 우리 눈으로 못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는 X선이 지나가고 있고 와이파이 신호가 떠다니고 있고 적외선이 사방에 있는데 우리는 그중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요? 개는 후각이 인간보다 약 1만 배에서 10만 배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한 가지 냄새로 뭉뚱그려지는 공기에서 개는 수십 가지 정보를 분리해서 맡습니다. 밥쥐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보내고 그 메아리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밥쥐한테는 소리가 사실상 시각에 가깝습니다. 뱀은 적외선을 감지합니다. 우리한테는 어둠인 곳에서 뱀은 따뜻한 생명체의 윤곽을 봅니다. 철새는 지구의 자기장을 느낍니다. 그 감각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정확히 날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동물들이 감지하는 정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X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자기장도 있고 적외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중 극히 일부만 감지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다윈 시리즈에서 본 원리가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진화는 완벽한 감각을 만들지 않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감각을 만듭니다. 인간의 조상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았습니다. 가시광선 정도만 보고 일정 범위의 소리만 들으면 거기서 살아남는데 충분했습니다. X선을 볼 필요도 없고 자기장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다 감지하면 정보 과부하로 뇌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화는 인간한테 딱 필요한 만큼의 감각만 줬습니다. 20세기 초에 야콥 폰 윅스퀼이라는 독일계 생물학자가 이 생각을 한 단계 더 밀어붙였습니다. 윅스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동물은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세계를 부르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움벨트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주변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숲에 사는 사슴과 박쥐와 진드기는 각자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드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드기는 눈도 거의 없고 귀도 없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의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생물입니다. 진드기가 감지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빛의 밝기. 빛이 있으면 풀잎 위로 올라갑니다. 둘째, 포유동물의 땀에서 나는 부티르산이라는 화학 물질의 냄새. 이게 느껴지면 그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셋째, 따뜻한 온도. 떨어진 곳이 따뜻하면 거기가 동물의 피부라는 뜻이고 거기서 피를 빱니다. 이 세 가지가 진드기의 세계 전부입니다. 진드기한테는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빛, 냄새, 온도, 이 세 가지뿐입니다. 진드기에게 그게 곧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묻고 싶어집니다. 인간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고 모양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풍부합니다. 진드기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현실이 진짜에 더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윅스퀼이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박쥐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어떨까요? 박쥐한테 인간은 초음파라는 풍부한 정보를 못 듣는 답답한 존재입니다. 뱀 입장에서 인간은 적외선을 못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것도 못 찾는 무력한 존재고요. 철새 입장에서 인간은 자기장을 못 느끼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한심한 존재입니다. 각자의 세계에서 보면 인간은 그저 또 다른 동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세상은 우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뇌가 인간이 살아남는 데 필요한 만큼만 그려낸 그림입니다. 박쥐는 박쥐 버전의 그림을 봅니다. 진드기는 진드기 버전의 그림을 보고요. 각자 자기만의 그림이 있는 거고 그중 어느 것도 진짜 우주는 아닙니다. 이쯤에서 이번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뇌는 두개골 안에 어둠에 갇혀 있고 받는 것은 전기 신호뿐이다. 그 전기 신호로부터 뇌가 그림을 그린다. 그 그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입력이 없어도 그려질 수 있고 결국은 인간이라는 종에게만 해당되는 그림이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내 눈으로 봤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본 걸까요? 세상을 본 게 아니라 인간 뇌가 그려낸 인간 버전의 그림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뇌가 지금 이 순간의 그림을 그린다면 어제의 그림은 어떨까요? 내가 어제 본 사과, 어제 들은 노래, 어제 만난 사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제는 정말로 어제 있었던 그대로일까요? 기억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 시작할 때 드린 드레스 이야기 기억나시죠? 같은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은 파랑과 검정으로, 어떤 사람은 흰색과 금색으로 봤다는 그 사건. 이번 편을 다 보고 나니까 그게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같은 걸 본다고 믿지만 사실 각자의 뇌가 각자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내 눈으로 봤다는 말, 이번 편 보신 후에는 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그거 하나면 이번 편은 충분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억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한다고 믿는 그 어제도 사실은 뇌가 매번 다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